소아정신과 전문의 박소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요즘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걱정이 돼서 소아정신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빈도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맞춤이라든지 호명 반응은 진단 기준이 눈맞춤 호명 반응이다 보다는 조기에 발견하는 조기 사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유독 아이가 뭐 한 30개월 정도 전후인데 숫자만 1부터 10까지 써달라는 친구를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아무리 책을 읽고 뭐 놀잇감을 하려고 해도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숫자를 계속 써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거나 장난감을 계속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늘어놓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혹시 이런 증상의 하나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사회성의 질적인 저하고 두 번째가 제한되고 반복적인 흥미, 행동, 관심사인 거죠. 이런 기준의 예시들의 하나로 뭔가 물건을 계속 일렬로만 쌓아놓는다든지 제한된 놀이죠. 반복적이고 그리고 다른 거 다 관심 없고 숫자에만 관심을 보이는 경우 이거를 상동행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발달을 하는 아이들이 어떤 특정 시기에는 한 가지에 꽂히는 시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 숫자에 대해서 알게 된 애들은 지나가다 보면 숫자가 보이면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숫자를 다 읽고 그거를 부모한테 보여주고 싶어하고 자기가 눌러보고 싶어하고 집에 와서도 숫자가 있으면 그걸 눌러보고 싶어하고 이런 단순한 호기심과 어떤 제한되고 반복적인 행동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상동행동이라 불리는 이것이 어떤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기준으로 보려고 하면은 이 아이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관심사가 반복이 되어야 하고 이거 외에 다른 놀이들은 거의 안 나올 때 우리가 이것을 문제가 있다 혹은 좀 비전형적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는 선생님이 하라는 것도 같이 잘 놀고 친구들이랑도 잘 놀고 놀이터도 갔다 오는데 집에만 오면 자동차 놀이만 한다. 그리고 자동차도 막 줄을 다 세워가지고 종류도 다 알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이 아이의 좀 특별한 관심사 정도이겠죠. 우리 아이는 자동차를 유독 좋아해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일상생활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놀이 친구들과의 놀이도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기준에 속하지는 않는 거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을 할 때는 이 사회성의 질적인 저하와 함께 이 상동행동이라고 불리는 이 제한되고 반복적인 관심사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일상생활이나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섣불리 자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복합적으로 관찰도 한 후에 꼭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아정신과에 와서도 대부분은 한 번만의 진단을 내리기보다는 적어도 이제 몇 번을 보고 어릴수록 좀 증상이 많이 발현이 된 이후 만 4세, 5세에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만난다면 만난 그 시점에서 진단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이 아이의 발달 과정을 좀 꾸준히 추적하고 관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기에 그렇게 발견이 되면 이제 좀 성장하면서 좀 거의 정상으로 좀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면 정상, 비정상으로 사실 요즘에는 얘기를 하진 않고요. 전형적이다, 비전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발달을 하는데 이 발달의 과정이 좀 전형적으로 발달하는 아이들과는 좀 다르게 비전형적으로 발달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발달의 과정 속에서 이 아이의 약점을 좀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거나 중재적 개입을 하게 되는데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치료적 중재의 목표는 이 아이의 삶이 좀 더 건강하고 삶의 질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가 갑자기 아닌 아이로 되느냐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지만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질을 올려주고 너무 제한되어서 다른 많은 경험들을 못하게 될 때 그런 이제 좀 이 아이의 어떤 관심사나 행동의 폭을 넓혀주고 이런 방향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어떤 원인은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네. 원인은 네. 아직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단일 원인은 없어요.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을 갖는다. 네. 어떤 한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사실 네. 아직 그런 단일 원인이 밝혀진 것은 없고요. 현상학적으로는 두뇌 발달. 뇌 발달에서의 어떤 비전형적인 모습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두뇌 발달이 비전형적이 되느냐, 그것에는 유전자의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태뇌에서의 발달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환경적인 원인,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지금 점점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네, 혹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우선은 우리가 의학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발견하는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증상이 굉장히 많아지고 나서, 혹은 나이가 좀 들고 나서야 사회성이 부족하다, 혹은 어렸을 때는 그냥 말이 늦은 줄 알았는데 네.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말만 늦은 게 아니었네 하고 이제 좀 진단이 늦춰지는 경향이 있었다면, 네. 요즘에는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 도구라든지 진단 도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조기에 발견되는 케이스들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자폐증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되고 어떤 이제 상호작용이 전혀 잘 안 되는 친구들만 자폐증이라고 불렀다면, 자폐 네. 스펙트럼 장애라고 이제 좀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네. 속한 아이들이 좀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들이 네. 많아지면서 보호자분들이 좀 빨리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빨리 이제 병원이나 어떤 치료센터에 가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도 진단이나 유병률 자체가 좀 높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비롯해서 이렇게 조금 특별한 증상을 네, 네.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우시는 그런 부모님들께 네. 당부하고 싶은 이런 이야기들 네.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발달센터를 거진 7년째 운영을 하고 네. 있는데요. 이제 어머님들이 처음 진단받았을 때부터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자폐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시고, 네.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친구도 있고, 근데 그 과정을 옆에서 제가 계속 같이 보고 있잖아요. 대부분은 처음이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정하지 못하는 네. 마음. 그렇죠. 설마 내 아이가 네. 뭐 왜 하필 뭐 네, 이런.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자폐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이라든지 이 압박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진단을 하는 저희 소아정신과 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진단에 떠나서 우리 아이를 보시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돌 때 아이가 상호작용이 좀 덜 되고 네. 눈 맞춤이 좀 약하다 하면은, 우리 아이는 자기가 노는 거에 좀 관심이 많구나. 그러면 나는 우리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더 눈을 자주 마주치고 더 신체 놀이를 많이 하고 스킨십을 더 많이 해줘야지. 네. 세 돌 때 아이가 말이 잘 안 된다면, 그럼 우리 아이가 좀 언어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당장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진단명으로 인한 어떤 주홍글씨처럼 되는 네,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사실 이제 아이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진단명에 더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첫 진단보다는 계속 아이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시면서 아이와 함께 계속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부모님들을 뵈면 네. 사실은 본인이 더 일찍 저를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듣게 될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네. 병원에 오는 걸 좀 미뤘다. 이런 말씀들을 주세요. 네. 근데 소아정신과 의사를 만난다고 해서, 혹은 병원에 온다고 해서 최종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낙인을 찍으러 병원에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 아이의 현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올바른 정보를 듣고,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부모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육아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소아정신과 의사라도 부모님을 탓하시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시지 말고, 네. 내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조언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제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래도 되게 어려운, 되게 굉장히 전문적인 네,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또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게 설명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다음 주제는 네, 어떤 건지 살짝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제는 우리 또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고 실제 양적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단순 이제 지연, 언어가 좀 느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추형이 나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이 그냥 그냥 보이는 거랑 비슷하세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1의 홍성우지 지금. 경험 있으신가 보네. 아닙니다. 네, 훨씬 더 심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찌나 공격을 당했는지 힘들었어요. 매일 5분 아이와 함께 하세요.